그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암호화폐 기자의 삶은 어떨까요? 암호화폐 주변에서 코인 추천해달라는 소리 진짜 많이 들을 것 같은데. 네, 많이 듣죠. 정보 좀 없나요? 라고 들을 것 같은데 저한테 정보를 좀 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그런 추천을 잘 안 하는 이유가 어떤 편견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약간 투자를 어떻게 잘못 보면은 조장하는 것처럼 될 수 있으니까 네.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런 코인 기자로 일하면서 네. 코인 투자도 뭐 조금씩 다들 하더라고요. 네. 뭐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좀 그렇게 많이 안 하는 편이신가요? 저는 좀 뉴트럴리스트라서 예. 그래서 소액만 좀 이제 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만 투자하고 있습니다. 거의 근데 제가 본 그런 코인 기자들 보면 저희 무슨 소개글 같은 거 쓰는 거에도 비트코인을 소액 가지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만. 뭐 이더리움을 소액 가지고 있습니다지 저 잡코인들 거래합니다라고 쓴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쵸. 왜 그러죠?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작은 코인은 특히 김치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기자들이 이제 기사만 써도 좀 이제 그 가격이 이제 좀 들쑥날쑥 그 변동성이 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저라도 제가 막 어떤 코인은 막 엄청 들고 있어요. 막 몇 억씩 들고 있어요. 네. 김치코인은. 그러면은 막 어떻게든 그거에 호재로 작용할 만한 기사를 네. 쓰고 싶은 유혹에 이제 시달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부에서 막 못하게 하는 건 아닌데 네. 최대한 이제 기자들끼리도 자제하려는 편입니다. 근데 코인 기자들 중에서 정말 코인 투자로 인생이 바뀐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듣기로는 없어요. 없어요? 네, 오히려 이르신 분들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예, 왜 그럴까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기자한테까지 정보가 올 정도면 아, 맞죠. 팔아야 예, 된다. 예, 그렇군요. 예. 네. 비트코인이 요즘 최근에 가격 하락이 막 엄청나게 무섭게 이게 떨어졌는데 그러면 이제 뭐 조언을 구한 사람도 있고 그런가요? 그렇죠. 지금 이제 들어가야 되냐. 예, 지금 들어갈 저점에서 타이밍이냐. 타이밍이냐. 예, 공포에 살아가는데 네. 지금 타이밍이냐 뭐 그런 얘기 많이 듣나요? 네, 듣죠. 근데 그러면 뭐 조언을 해주시나요? 아니면 그럼 난 몰라라고 하나요? 아, 저는 살 거면은 이제 약간 분할 매수를 좀 추천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무리 지금 많이 떨어져도 비트코인 자체가 어느 정도 펀더멘털은 좀 생겼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 펀더멘탈 선이 뭐 하나 기준 한 5천만 원 선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물론 이거에 되게 건방진 소리긴 합니다만 예, 그냥 개인의 생각이에요. 네, 개인의 그냥 생각이에요. 개인의 생각. 네, 예. 그 이유가 이제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예. 이제 금융기관들이 이제 많이 들어왔잖아요. 특히 해외에서. 네, 회사 뭐 넥슨 같은 데서도 뭐 사고 그러죠. 네, 그렇죠. 그렇게 사는 걸 보니까 네. 어느 정도 이제 금융 자산의 일부로 인정이 됐다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만. 네, 근데 이더리움은 대신에 이제 디파이가 성장하면서 예. 그 디파이를 하려면 이제 그 이더리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은 자기만의 활용처를 딱 확보한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비트랑 이더리움은 어느 정도 펀더멘탈이 잡혔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코인 프로젝트 하는데 이제 가보면 취재하면은 어떤가요? 그런데 분위기는? 그런데 분위기는 스타트업 느낌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되게 코인에 대해서 엄청 긍정적인 미래를 그리고 있나요? 아, 네. 그 제가 한 업체 대표님 네.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은 한 2016년, 2015년부터 계속 이제 비트코인의 미래가 있을 네. 거다라고 보신 분도 있으시고 다른 프로젝트는 아예 이더리움을 한 2013년부터 대표가 본인이 직접 구매하신 분들도 있고 지금까지 들고 있어요? 네. 들고 엄청나게 벌었겠네요. 그러게요. 네. 굳이 코인 프로젝트 안 하고 그냥 그것만 충분한 액수만 사놨으면은 인생이 바뀌었겠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실제로 그러신 분들 많아요. 이제 업계에 보면은 이미 코인으로 이제 자유를 얻을 만한 그런 분들이 많은데도 이 업계에서 미래를 그려가고 싶다는 일념으로 계속 계신 분들도 좀 많습니다. 코인의 미래가 좀 보이시나요? 저는 있다고 봐요. 근데 과연 이게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의 문제지만, 근데 그 질문을 많이 듣거든요. 네. 비트코인이 뭐 이제 실체가 없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자산이라는 거에서 실물을 따지면 안 되는 시대가 왔다.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면 사실 실제적 가치가 있는 건 이런 당장 마실 수 있는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원화는 1,000원이란 지폐가 있지만 그거조차도 한국은행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냥 종이에요. 종이 당장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런 의미가 없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 흐름이 디지털로 이제 넘어왔다. 우리가 이제 계산할 때 은행 계좌에 이제 찍히지 그렇게 막 1,000원 이렇게 주지 않잖아요. 그렇게 된 상황에서 과연 이 데이터가 위변조가 되지 않았다는 걸 누가 검증할 거냐. 이게 결국엔 모든 금융권의 숙제인데 비트코인은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이 데이터 위변조를 막기 위해 탄생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발행량이 이제 2,100만 개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뉴트럴리스트인 까닭은 사실 이제 비트코인의 속성보다도 네. 정부 규제가 어떻게 나올지 그게 약간 불확실성이 크다. 그렇죠. 최근에 중국도 아예 이제 또 암호화폐 또 네. 대대적 단속에 나섰고 세계적인 어떤 정부 기관의 흐름이 네. 꽤 어떻게 보면 제3의 화폐 전쟁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정책 네.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네. 어떻게 될지는 또 몰라요. 네, 이거 가지고 그쵸. 예를 들면 진짜 단속하고 규제를 한다 그러면은 뭐 순식간에 제로가 그쵸. 될 수도 있는 네. 거고 반대로 이게 규제가 안 되고 그 나름의 생태계를 만든다면 또 이제 그들의 말처럼 1억 가고 2억 가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잘 모른다는 말이 제일 정확하지 않나. 근데 어떻게 암호화폐 기자를 하실 생각을 하셨나요? 원래는 2018년부터 이제 블록체인 네. 취재를 했었어요. 네. 그때는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인사가 그렇게 나서 이제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2년 했는데 사실 제가 2019년 말에 예전 회사를 이제 그만뒀어요. 네. 근데 그때는 좀 회의감이 좀 컸었어요. 사실 네. 이게 맞는 걸까? 약간 왜냐면 이제 블록체인 업체들 만났는데 너무 다 비전 없고 여기 아닌 것 같아. 이게 아닌 것 같은 업체들이 네. 너무 많아서 좀 회의감을 가지고 제가 2020년 좀 쉬다가 나 어쩌다가 이제 개건 기자를 잠깐 했었어요. 네. 블록체인 매체에서. 그때 이제 기사를 쓰면서 국제 뉴스를 많이 썼거든요. 네. 외신 번역이라서. 그러면서 이미 해외에서는 이렇게 금융기관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 비트코인이 어떤 자산이 됐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마침 그때가 이제 제가 제 전문성을 되게 많이 고민을 할 때라서 그럼 내가 남들보다 많이 아는 게 조금이라 더 아는 게 블록체인인데 마침 이제 블록체인이 다시 이제 비트코인이 다시 이제 살아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게 언젠가요? 이제 2020년 11월부터 이제 돌아와서 다시 이제 기자로는 1월에 복귀. 비트코인 상승장에 딱 들어오셨네요. 네, 그렇죠. 딱 이제 2천만 원 다시 넘기는 거 막 보고. 그때 들어가셨나요? 아니요, 사실 그 전에 제가 복귀했을 때가 한 1,859만 원 막 왔다 갔다 할 때. 그래서 1코인을 사셨나요? 샀었어야 됐는데. 라고 할 때 살 걸. 네. 라고 할 때 살 걸. 지금 사야 계속 이렇게 되니까 네. 누가 말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블록체인 쪽에 계시면은 뭐 일반적인 취재 현장하고 좀 다른가요? 네, 그렇죠. 어떻게 다른가요? 근데 저는 좀 약간 달라진 게 요새 다단계나 이런 취재를 많이 하고 있어서 좀 블록체인 기자보다는 약간 사건팀 기자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사회부 사건팀 기자 같은 느낌을 받으시는데 네. 일반적으로는 그럼 어떤가요? 일반적으로는 아무래도 좀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이 좀 많아요. 저희 이제 코인데스크 코리아 선배 중에서도 IT에 되게 실력자 분도 계시고 그래서 NFT를 직접 발행하고 막 그러세요. 이번에 발행한 게 그 코인데스크인가요? 네, 이세돌 NFT. 그리고 저희 선배가 직접 막 해가지고 이세돌과 알파고의 4국을 NFT라고 이것도 약간 뭐 나는 사기가 같다는 생각도 짓게 되는데 이건 개인적인 또 의견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누구만 가질 수 있는 개인만 가질 수 있는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발행을 했고 그걸 경매에 붙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딥마인드가 미친 듯이 입찰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갖고 막 계속 가격이 막 뛰었어요. 그래서 50몇 이더까지 계속 갔는데 결국 62더에 이제 낙찰이 됐는데 딥마인드는 살 것도 아니면서 가격만 아주 펌핑을 계속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59 이더까지 아마 딥마인드가 지르다가 나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김두한이라는 사람이 김두한이라는 사람이 62도에 사갔습니다. 그래서 알파고와 이세돌 4국의 그 현장은 그분 김두한 것이 됐습니다.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왔죠? 근데 그 코인데스크 코리아에서 그런 일도 하고 그런데 그런 이세돌 이 제4국을 NFT로 만들자 이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왔나요? 다들 아무래도 사업 관심이 많으니까 이게 블록체인 기자가 다른 기자와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뭔가 이제 사업도 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업계가 이제 좀 정착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법안 마련에도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게 약간 블록체인 전문지로서 다른 매체와의 가장 큰 차별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이더리움 62더 낙찰되면 일부는 코인데스크 코리아에서 이제 수수료 받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 만드신 분은 대박 났겠네요,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낙찰된 건? 그게 이세돌이 당연히 이제 그 저작권이 있으니까 상당 부분 이제 이세돌이 가져가고 그리고 저희도 이제 수익이 난 거긴 한데 근데 정확한 거는 저도 막 얼마 정도를 배분을 한다더라 그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세돌 구단이 일부를 가져가고 또 만들어준 코인데스크 코리아도 일부를 뭐 가지고 쉐어를 하겠죠, 수익을. 뭐 근데 나름 흥미롭고 좀 화제가 되는 그런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뭔가 보여줘야 NFT가 뭐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근데 이게 저도 이번에 좀 진행이 되면서 네. 약간 아쉬웠던 게 아직까지는 NFT에 대한 이제 그 이해도가 네. 높지는 않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커뮤니티 보는데 이거 막 이세돌이 막 인정도 안 했는데 이거 맘대로 발행하면 되냐. 근데 네. 저희는 그 사업을 같이 한 거거든요. 예. 이제 협업을 했고. 근데 이거 이세돌이 그 인정도 안 했는데 이세돌 사진만 떡하니 걸어두면은 뭐 속을 줄 아냐 뭐 이런 댓글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좀 아직 NFT의 개념과 이게 그런 어떻게 발행을 하는 건지 모르는 것 같다는 좀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어쨌건 오늘은 암호화폐 업계 기자로 사는 함 기자님을 모시고 얘기 들어봤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20만 가자!